택시 탈 돈 있으면 애 분유값이나 해. 이혼법정 앞에서 남편이 비웃으며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차가운 말에 아내는 택시를 잡으려던 손을 아래로 내리고 맙니다. 그때였습니다. 법정 앞으로 검은색 외제차가 줄지어 여자 앞에 섭니다. 아가씨, 모시러 왔습니다. 남편이 그 모습을 보더니 비웃는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야, 어디서 돈 많은 남편을 잘도 꼬셨네? 남편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제부터 꼬일 것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가정법원 앞이었습니다. 5월의 햇볕이 유난히 따가운 날이었습니다. 법원 건물 앞 계단은 넓고 길었는데 서윤아는 그 계단을 한 걸음씩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를 두 팔로 꼭 끌어안은 채였습니다. 만삭의 배가 너무 무거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입술을 꾹 깨물며 발을 옮겼습니다. 난간을 잡고 싶었지만 두 손이 봉투로 가득 찼으니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김태주는 이미 계단 아래 서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반으로 접어 양복 주머니에 쑤셔 넣으면서 목을 좌우로 한 번씩 꺾더니 어깨를 크게 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숨 좀 쉬겠다. 아내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데도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였습니다. 유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계단을 다 내려와 남편 앞에 섰습니다. 배가 워낙 무거워 허리를 곧게 펴기도 힘든 상태였지만 고개만은 숙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똑바로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아이 아빠잖아요.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매달리는 투는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 그냥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 사람 안에 아직 사람이 남아있다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은 피식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는 코웃음에 가까운 웃음이었습니다. 아이 아빠, 난 아직 인생 안 망했거든요. 당신이랑 계속 살다간 나까지 끝나잖아. 솔직히 지금도 많이 늦었어. 그 순간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한번 보더니 일부러 스피커폰을 켠 채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귀에 대지도 않고 손에 들고 그냥 받았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 예약해놨어요. 이제 자유인이시잖아요. 달콤하고 가벼운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슬쩍 유나 쪽을 곁눈질하면서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잘했어. 조금 이따 연락할게. 통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유나는 그 목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배가 뭉클하게 당기는 느낌이 올라왔고 순간 몸이 앞으로 살짝 쏠렸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한 발을 옆으로 내디디며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더니 발끝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유나가 신고 있는 낡은 운동화를 훑어보고는 말했습니다. 그 꼴로 애는 어떻게 키울 거야, 도대체?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이 사람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돌아서서 차도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택시를 잡아야 했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느낄 수 있는 떨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택시 탈 돈 있으면 애 분유값이나 해. 유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들어 올렸던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고개를 살짝 아래로 떨궜습니다.
눈앞에 아스팔트 바닥이 보였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로 잡초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유나는 이상하게도 그 잡초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고개를 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법원 앞 도로에 검은 세단 여러 대가 소리도 없이 들어서더니 차례차례 멈춰 섰습니다. 앞차부터 뒷차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마치 처음부터 맞춰놓은 것처럼 정확하게 멈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수행원들이 각 차에서 내려 유나 주변으로 빠르게 도열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수십 번은 해본 것처럼 익숙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맨 앞차에서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내렸습니다. 미래식품 비서실 오상무였습니다. 흰머리가 반쯤 섞인 단정한 머리카락에 짙은 남색 양복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유나 앞으로 곧장 걸어오더니 허리를 깊숙이 꺾으며 말했습니다. 유나 상무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또렷했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눈을 두어 번 깜빡이더니 그래도 아직은 받아들이기 싫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상무님? 하 웃기고 있네. 돈 많은 늙은 남자 하나 잘 물었네. 유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상무가 차 문을 열었고 유나는 한 손으로 배를 받치며 천천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끝까지 남편 쪽으로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였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그 안에서 유나는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꽉 쥐고 있던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흘리지 않으려고 참은 것이 아니라 이미 더 나올 눈물이 없는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슬픈 건지 지친 건지 이제 정말 다 끝났다는 건지 본인도 잘 모를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검은 세단 행렬이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걸 바라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상무님? 그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머리가 아닌 몸이 먼저 알아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는 억지로 표정을 풀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쇼겠지. 별걸 다 꿈이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조금 전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습니다. 세단이 완전히 사라지고 난 도로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5월의 햇볕만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접혀있는 이혼 서류가 왠지 아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검은 세단 안에서 서윤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법원을 벗어나 큰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가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5월의 오후였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서류 봉투를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종이 몇 장이 오늘 3년을 끝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윤아는 미래식품 회장 서정회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나는 늘 어딘가 답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 뒤에 있는 미래식품을 본다는 걸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선명하게 느껴진 날이 있었습니다. 31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자리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재벌가 모임 자리였는데 자연스럽게 맞선처럼 진행되는 자리였습니다. 상대는 중견 건설사 아들이었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이었는데 앉자마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래식품이 요즘 해외 사업 쪽으로 많이 확장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유나 씨는 그쪽 일에 관여하세요? 유나였습니다. 유나 씨가 아니라 미래식품이 먼저였습니다. 그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조건인가? 내 이름 앞에 미래식품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건가? 집에 돌아와 방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다고. 아버지 서 회장은 유나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내 생각보다 훨씬 차가운 데다. 나가면 얼마나 버티겠냐? 유나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버텨봐야 알죠. 아빠, 한 번만 평범하게 살아보게 해줘요. 아버지는 그날 밤 혼자 서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 말 없이 유나 방문 앞에 작은 봉투 하나를 놓아두었습니다. 첫 달 생활비였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평범한 직장인 한 달치였습니다. 유나는 명품백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보석도 넣었습니다. 카드도 정리했습니다. 손목시계도 빼서 넣었습니다. 대신 흰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버스를 타는 것부터가 낯설었습니다. 교통카드를 사야 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편의점에서 카드를 사면서 계산대 직원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 괜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서는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속으로 한참 헤아렸습니다. 새벽 첫 버스였는데 창밖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유나는 그 차가운 창문에 이마를 살짝 기댔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취직한 곳은 한 중견 회사의 구내식당이었습니다. 조리보조 자리였습니다. 첫날이었습니다. 조리복을 입고 앞치마를 두르고 조리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국소치 몇 개씩 펄펄 끓고 있었고 기름 튀는 소리와 칼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앞치마 끈을 고쳐매며 자리로 갔습니다. 국소 뚜껑을 열었다가 뜨거운 김이 확 올라오는 바람에 손등을 대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손등을 잠깐 바라보다가 그냥 행주로 감싸고 계속 일했습니다. 옆에 있던 조리사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애들은 이틀도 못 버텨. 손이 저렇게 고우니 뭐가 힘든지도 모르는 거지. 들렸습니다. 다 들렸습니다. 유나는 모른 척하고 다음 일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줄을 서서 밥을 받아갔습니다. 유나는 배식대 옆에서 국을 퍼담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새벽부터 손질한 재료로 만들어진 밥을 사람들이 먹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작은 뿌듯함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식재료 납품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박스를 옮기는 일을 도왔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양손에 힘을 꽉 주고 들어 올렸는데 중심이 흔들리면서 그대로 앞으로 쏠렸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박스를 받아줬습니다. 이런 건 혼자 드시면 안 됩니다. 다치세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고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닌데 웃는 얼굴이 어딘가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납품업체 영업사원 복장이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명찰에 김태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박스를 가볍게 들어 제자리에 내려놓더니 구석에 있는 자판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캔커피 2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손 많이 대셨네요. 유나의 손등을 보며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캔커피 하나를 슬쩍 내밀었습니다. 뜨거운 거 드시면 좀 낫습니다.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유나는 캔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바닥 안으로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다들 떠나고 조리실에 혼자 남아 양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눈이 매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양파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양파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조리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준이었습니다. 납품 관련 서류를 챙기러 왔다가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계셨어요? 유나가 눈물 고인 눈으로 고개를 들자 그는 잠깐 멈췄다가 아무 말 없이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양파를 하나 집어들더니 같이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이름도 묻지 않았고 왜 도와주냐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나란히 앉아 양파를 다듬었습니다. 잠시 후 김태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첫날인 것 같던데 잘 버티셨어요.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식 웃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태준은 자주 구내식당에 들렀습니다. 납품 일정이 없는 날에도 괜한 핑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서류 확인이라든지 수량 체크라든지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국 오는 시간은 비슷했습니다. 유나가 오전 일을 마무리하고 잠깐 숨을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판기 앞에서 캔커피 2개를 뽑아 들고 조리실 쪽으로 걸어오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유나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받아들었습니다. 태준 씨야말로 오늘 납품날도 아니잖아요. 그가 머리를 살짝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딱히 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요. 두 사람은 조리실 한쪽 구석에 나란히 서서 캔커피를 홀짝였습니다. 길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길에 버스에서 내렸더니 김태준이 입구 쪽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캔커피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버스 타고 오시는 거 알고 있어서요. 이 시간쯤 내리시더라고요. 유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기다렸다는 말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피하지도 않은지 얼굴이 아주 편안했습니다. 유나는 피식 웃으며 캔커피를 받았습니다. 매일 이러시면 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자판기 커피 말고 따뜻한 거 사올까요? 유나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 웃음을 보고 그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런 아침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은 유나 손이 더 거칠어진 걸 보고 다음 날 핸드크림을 사왔습니다. 유명 브랜드 같은 게 아니라 약국에서 파는 작은 튜브 핸드크림이었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채로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설거지 끝나고 바르시면 좀 낫대요.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유나는 그 핸드크림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방 서랍 한쪽에 넣어두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조리실 문을 열고 나오니 빗줄기가 제법 굵었습니다. 우산을 챙겨오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처마 밑에 서서 잠깐 고민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우산을 들고 걸어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김태준이었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그가 우산을 펼쳐 유나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우산이 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쓰기에는 조금 작은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쪽이 더 비를 맞게 되어 있었는데 그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유나는 한참 걷다가 그걸 알아채고 말했습니다. 태준 씨, 어깨 다 젖었잖아요. 비 별로 안 와요. 퍼붓는 빗속에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유나는 그 말이 우스워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우산을 그쪽으로 조금 더 기울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걷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어느 저녁 포장마차 앞을 지나치다가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어묵 좋아하세요? 유나는 살면서 포장마차 어묵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좋은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먹었지 비닐 천막 아래 서서 종이컵에 국물을 받아 마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 먹어본 어묵 국물이 이상하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뜨끈하고 짭짤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데 괜히 코끝이 찡했습니다. 맛있죠? 그가 종이컵을 들고 물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짜 맛있네요. 그 말을 하면서 유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음식이 맛있는 건지 이 시간이 맛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김태준이 유나에게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낸 날이 있었습니다. 퇴근 후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던 날이었습니다. 유나 씨는 가족이 어떻게 돼요? 유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래식품 회장의 딸이라는 말은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이 사람 눈에서도 자신이 아닌 배경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한 분 계세요. 둘이 살았는데 제가 나왔죠. 사이 안 좋아요? 아니요. 사이는 좋아요. 그냥 내 힘으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김태준은 잠시 그 말을 씹는 것처럼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거 쉬운 결심 아닌데. 대단하다. 유나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대단한 집안 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대단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태준 씨는요? 가족이요. 저는 어머니 한 분이요. 시골에 계세요. 밥 매시면서 저 키우셨는데 아직도 밥 매고 계십니다. 그게 좀 마음에 걸려요. 그 말에서 효심이 느껴졌습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진심으로 마음에 걸린다는 투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꽤 오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김태준이 유나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포장지가 반듯하지 않았습니다. 리본도 비뚤었습니다. 아마 혼자 싼 것이었습니다. 생일인 거 달력 보고 알았어요. 안에는 작은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가늘고 단정한 반지였습니다. 월급 타면 사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제 한 달치 성의입니다. 유나는 반지를 꺼내 손가락에 끼워 보았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손가락 크기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핸드크림 드릴 때 봤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유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눈물도 날 것 같았습니다. 살면서 비싼 보석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진 적은 없었습니다. 한편 그 시간 서 회장은 혼자 집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딸이 나간 뒤로 밥상이 늘 조용했습니다. 비서를 통해 딸이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이 늘 허전했습니다. 몰래 사람을 시켜 김태준이라는 사람을 조용히 알아보게 했습니다. 며칠 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특별한 집안도 아니고 크게 가진 것도 없는 평범한 영업사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평판은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서 회장은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구나. 그러면서도 수저를 들지 못하고 한참 식탁만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과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무렵 유나는 아버지에게 결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 회장은 반대했습니다. 한참 동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마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주는 장인어른 앞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말했습니다. 절대 고생 안 시키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그날만큼은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살며시 앞치마 끈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처음 두르던 그 앞치마가 생각났습니다. 그 앞치마를 두르고 처음 웃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앞치마를 훗날 다시 두르게 될 줄은. 결혼식 날 김태주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서윤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절대 고생 안 시키겠다고 그 약속을 식장 앞 모든 사람 앞에서 했습니다. 유나는 그날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딱 석 달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나면서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는 발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날이 늘었습니다. 유나가 말을 걸면 대답은 하는데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남편 회사 실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거래처 몇 군데가 계약을 끊으면서 영업 성과가 뚝 떨어졌고 상사한테 치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유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오면 말이 없어지고 말이 없어지다 보니 사이가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그 무렵 시어머니 정복순이 올라왔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밭을 매며 살던 분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했으니 얼굴도 볼 겸 며칠 있다 가겠다고 하셨는데 그 며칠이 한 달이 되었습니다. 처음 집에 들어서던 날 시어머니는 집안을 쭉 둘러보더니 첫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나야, 너희 집안은 원래 어디 살았냐? 유나가 서울이요라고 답하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울 사람치고 부지런한 사람 못 봤는데 두고 봐야겠네. 나쁜 의도로 하신 말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신 말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유나는 그 첫마디를 듣는 순간 앞으로 어떤 시간이 펼쳐질지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때 유나는 임신 초기였습니다. 입덧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려서 제대로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오신 뒤로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시기 전에 밥상을 다 차려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새벽같이 부엌에 나와 서 있었습니다. 속이 울렁거리면 잠깐 개수대를 붙잡고 버티다가 다시 국을 저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국을 끓이다가 구역질이 올라와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한참을 헛구역질하고 나와 세수를 하고 있는데 부엌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야, 국 넘친다. 유나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입덧이 심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애 5 낳고도 밭일 다 했어. 입덧이 뭐라고. 틀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유나는 자신의 고통이 고통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더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시는 동안 집안일은 모두 유나 몫이었습니다. 무거운 김치통을 꺼내 옮기는 것도 쌀포대를 들어 옮기는 것도 다 유나가 했습니다. 임신 중에 무거운 걸 들면 안 된다는 걸 시어머니가 모르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분은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몸으로 겪어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다 해내셨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유나가 쌀포대를 들어 옮기다가 갑자기 손목에 힘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목이 너무 아파 잠깐 눈을 감고 버텼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유나야, 엄살 좀 그만 떨어. 그러니까 몸이 더 약해지지.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반박하고 싶은 말이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일어서며 네, 어머님 하고 말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손목이 좀 많이 아팠어요. 쌀포대를 옮기다가 남편은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시겠어. 원래 그런 분이야. 처음에는 그렇게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한 말씀 드리겠다든지 앞으로는 무거운 건 내가 옮기겠다든지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넥타이를 소파에 던져놓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거래처 저녁 약속이 생겼다며 늦는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당신 방에서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차려놓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반찬이 3가지 있었지만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국 한 술만 먹고 상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깥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술자리를 핑계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진 것이요. 처음에는 한 주에 1~2번이더니 어느새 사흘에 1번, 이틀에 1번이 되었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는 척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늦게 들어온 남편이 그대로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일어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남편 양복 위에 걸쳐진 넥타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집어들었는데 낯선 향이 났습니다. 여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진하고 달콤한 냄새였습니다. 유나가 쓰는 향이 아니었습니다. 유나는 넥타이를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방으로 걸어가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배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직 많이 부르지 않은 배였지만 가만히 두면 가끔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걱정 마.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아이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지 본인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날 밤 이후로 유나는 넥타이 냄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뭔가 달라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마 거래처 사람들이랑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유나가 예민한 거라고 할 것이었습니다. 임신 중에 별걸 다 신경 쓴다고 핀잔을 들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는 게 버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수경이 처음 나타난 건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 회사 앞이었습니다. 유나가 깜빡하고 간 도시락을 전해주러 갔다가 건물 앞 주차장에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반짝이는 흰색 외제차가 주차장 한가운데 서 있었고 그 차에서 내린 여자가 남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또래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옷차림부터 달랐습니다. 구김 하나 없는 베이지색 코트에 굽 높은 구두, 작은 명품 가방을 팔에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윤기가 흘렀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보자마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여주지 않던 얼굴이었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도시락을 든 손이 어색하게 허공에 남았습니다. 그 여자가 이수경이었습니다. 남편 회사의 주요 거래처 대표 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수경은 종종 남편 주변에 나타났습니다. 거래처 미팅 자리에도 왔고 점심 약속에도 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이수경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인사시켜 주겠다면서였습니다. 이수경은 거실에 들어서면서 집안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크게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유나는 그 눈길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수경은 유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많이 들었어요. 식당 일하신다고요? 힘드시겠다. 임신 중에. 말은 걱정하는 것처럼 했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그냥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괜찮아요. 몸 쓰는 일이 체질에 맞아서요. 이수경은 남편 옆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태준 씨가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옆에서 많이 배워가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남편은 그 말에 손을 저으면서도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차 한 잔 내오면서 바라보았습니다. 부엌에서 찻잔을 꺼내 물을 올리는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상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손에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뭐냐고 물었더니 시계라고 했습니다. 수경 씨가 선물해줬어. 거래처 계약 기념으로. 박스를 꺼내 차는데 보기에도 값비싼 시계였습니다. 남편은 손목에 차고 거울 앞에 서서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잘 어울리지?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잘 어울린다고 해야 할지, 받으면 안 된다고 해야 할지, 어느 쪽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남편 옷차림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넥타이가 새 것으로 바뀌었고 구두도 바뀌었습니다. 비싼 술자리가 늘었고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 들어오는 생활비는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나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시기라고 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리면 나아지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계산대 앞에서 카드가 거절되었습니다. 한도 초과였습니다. 유나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끼면서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그 카드는 됐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마트를 나오면서 영수증을 손에 쥔 채 잠깐 멈춰 섰습니다. 장바구니에는 두부 한 모, 달걀 한 판, 김치 한 봉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자 유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카드가 한도 초과가 났어요. 생활비 통장에 좀 넣어줄 수 있어요? 남편은 외투를 걸면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요즘 회사가 어려운 거 알잖아.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아니, 답답한 게 아니라 장을 봐야 하는데 카드가 안 돼서요. 그럼 좀 아끼면 되잖아. 뭘 그렇게 많이 써? 유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부 한 모 사다 카드가 막혔다는 말을 어떻게 더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즈음이었습니다. 이수경이 남편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꺼낸 것이요. 유나는 나중에야 그 내용을 알게 되었지만 그때 이수경이 한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태준 씨, 이 회사에서 계속 이러실 거예요? 제가 보기엔 태준 씨 능력이 여기서 썩기엔 너무 아까워요. 저희 아버지 쪽이랑 같이 뭔가 해보면 어때요? 지금보다 훨씬 큰 데서 놀 수 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아니, 며칠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을 것입니다. 매일 치이고 눌리는 회사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한 번쯤은 자기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수경은 그 틈을 정확하게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자주 이수경을 만났습니다. 사업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나가고 난 뒤 빈 거실에 혼자 앉으면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나가 정기검진을 다녀왔습니다. 아이가 많이 자랐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발차기 같은 게 느껴진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남편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아이 이야기를 제대로 둘이 마주 앉아서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외투를 받아 걸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아이가 발차기를 했어요. 처음으로. 남편은 신발을 벗으면서 그래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소파에 앉아 바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눈이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유나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느낀 아이 발차기 이야기를 더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찌개를 끓이면서 국물을 한번 맛보았습니다. 간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유나는 아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물어봐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물어보겠지, 내일은 물어보겠지 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몇 주째인지, 몸은 괜찮은지, 다음 검진은 언제인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그 사실을 천천히 아프지 않은 척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2달이 더 흘렀습니다. 남편 회사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이수경 아버지 쪽과 손잡고 새로운 사업을 벌이겠다며 기존 회사를 정리했는데 거래처들이 등을 돌리면서 투자 이야기도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거나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유나는 그런 남편 옆에서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불을 껐습니다. 뭐가 힘드냐고 묻고 싶었지만 물어봐도 돌아올 말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보지 않고 TV도 켜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 고요함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오래 생각하다 결심한 사람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유나는 부엌에서 국을 젓다가 그 느낌을 알아챘습니다. 국자를 내려놓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유나 씨, 할 말이 있어. 남편은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팔꿈치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한동안 바닥을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유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한번 참았습니다. 예상 못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식탁 모서리를 손끝으로 꼭 짚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손이 떨릴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랑 살면 숨이 막혀. 매일 집에 오기가 싫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 솔직히 말하는 거야. 유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 위에 천천히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가 있잖아요.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여보.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 핑계로 나 잡아두려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나도 당신도 더 힘들어질 뿐이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정복순이 나오셨습니다. 다 들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나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유나야, 애 핑계로 붙잡으려 하지 마라. 억지로 사는 게 애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시어머니 얼굴에 잠깐 뭔가가 스쳤습니다. 완전히 단호하지만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유나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한번 감았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같은 편이었습니다. 자신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들을 꺼내 캐리어에 집어넣으면서 유나 옷이 걸린 옷걸이를 아무렇게나 밀어내었습니다. 유나 옷 몇 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죽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말없이 그 옷들을 하나씩 집어개었습니다. 개면서 손이 떨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지퍼를 닫으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유나는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두고 간 슬리퍼 한 켤레가 현관 구석에 삐뚤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고 그 슬리퍼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본인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방 바닥에 주저앉아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배가 뭉치는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 말을 하는데 그제야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유나는 혼자 서류를 챙겼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니 내가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를 혼자 들고 법원으로 갔습니다. 배가 많이 부른 상태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법원까지 걷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조정실 안에서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잡아주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조정관이 이야기를 진행하는 동안 내내 손목시계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수경이 선물해준 그 시계였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양육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나는 아이를 본인이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별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양육비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제 형편에 양육비까지 내라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조정관이 법적으로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합시다. 유나는 그 말을 듣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양육비는 됐어요. 안 받겠습니다. 조정관이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유나는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네, 안 받겠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아무것도 기대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이 사람 손 한 번 더 빌리지 않고 내 힘으로 아이를 키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유나 본인만 아는 결심이었습니다. 남편이 잠깐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3년이 끝났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면서 유나는 복도 창문 앞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바깥에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배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이가 그 순간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유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야. 엄마가 다 할게.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류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법원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던 그날 검은 세단 안에서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나서야 비로소 긴장이 풀렸습니다. 오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상무님? 유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법원 건물이 멀어졌습니다. 그 계단도 그 도로도 오늘 있었던 일도 전부 뒤로 사라졌습니다. 유나는 그제야 배 위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유나가 미래식품으로 돌아온 것은 이혼 조정이 마무리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아버지 서 회장이 억지로 데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유나 스스로 아버지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일할게요. 서 회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기다렸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유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올 시간은 나중에 얼마든지 있을 것이었습니다. 미래식품 전략본부에 자리를 잡은 유나는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오래 비워뒀던 자리였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곁에서 보고 들어온 것들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도 서류를 검토하고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오상무가 몇 번이나 쉬라고 했지만 유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하는 게 더 편해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한편 김태준의 사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 태준은 이수경과 함께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울 생각이었습니다. 이수경 아버지 쪽에 자금과 인맥이 있으니 자신은 영업력만 보태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사무실도 번듯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명함도 새로 팠습니다.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박힌 명함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그 명함을 들고 바라보던 날 태주는 처음으로 제대로 시작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수경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사무실을 옮기고 나서 한 달쯤 지나서였습니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미팅 약속을 자꾸 미뤘습니다. 태준이 전화를 하면 받기는 했지만 통화가 짧아졌습니다. 그래도 태준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바쁜 것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했더니 직원 하나가 굳은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어제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계약금 입금이 안 됐다고 합니다. 태주는 순간 멈췄습니다. 이수경 쪽에서 처리하기로 한 계약금이었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상황이 파악되었습니다. 이수경은 회사 공동계좌에서 자금 대부분을 인출한 뒤 잠적한 것이었습니다. 거래처 계약금도 투자 명목으로 들어온 돈도 함께였습니다. 전화번호는 이미 결번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한동안 핸드폰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결번이라는 세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계속 같은 번호를 눌렀습니다. 결번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사무실에 독촉장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짐을 챙겼습니다. 태준이 붙잡아봤자 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직원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그 직원도 다음 날 나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태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새 명함이 책상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태준은 그 명함을 한 장 집어들었다가 그대로 구겼습니다. 빚이 남았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거래처에 사정을 설명하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기다려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태준은 밤마다 숫자를 들여다보며 어떻게 막을지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러다 딱 한 가지 가능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래식품이었습니다. 미래식품은 식자재 납품 협력사를 새로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규모 있는 계약이었고 조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이것만 따내면 숨통이 트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새 제안서를 썼습니다. 정장을 다려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한때는 이것보다 훨씬 잘 나가던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미래식품 본사 로비에 들어서면서 태준은 일부러 어깨를 폈습니다. 안내 직원에게 괜히 명함을 건네며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번 계약만 따내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회의실이었습니다. 창이 크게 나 있었고 햇빛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주변으로 임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안내받은 자리를 찾아 들어가다가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테이블 맨 위쪽 자리였습니다. 임원석 가운데였습니다. 아이보리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자가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아였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눈을 몇 번 깜빡였습니다.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틀림없었습니다. 바로 몇 달 전 법원 앞에서 만삭의 배를 안고 서 있던 그 여자가 지금 이 회사 임원석 맨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태준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여자가 왜 저기 앉아 있는 겁니까? 회의실 안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미래식품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희 전략본부 상무님이십니다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상무님이요? 무슨 상무님이에요? 저 여자가 제 전처예요. 제가 저 여자 남편이었다고요. 회의실 안에 있던 임원들이 일제히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이 뒤집힌 사람처럼 앞으로 걸어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유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배를 조용히 쓸어내렸습니다. 아랫배가 당기는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오상무가 옆에서 눈치채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상무님? 유나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그대로였습니다. 태준 쪽으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릎 위 서류를 조용히 손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서 회장이었습니다. 천천히 걸어 들어온 서 회장은 태준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그걸로 충분하다는 듯이 보고 나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이 힘들 때 손 놓은 순간 당신과의 인연은 그날로 끝난 겁니다. 태준은 그 말 앞에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에 서 있는 자신이 갑자기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아까 로비에서 어깨를 펴고 들어오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수행원이 태준의 팔을 잡아 안내했습니다. 태준은 그대로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유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한번 감았습니다. 배가 또 당겼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강했습니다. 손으로 배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괜찮다고, 조금만 버텨달라고 말 대신 손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의가 끝난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동안 유나는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상무가 서류를 챙기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무님, 오늘은 일찍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일이 있었으니 몸도 많이 긴장하셨을 텐데요. 유나는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서류로 눈을 내렸습니다. 이 보고서만 마저 검토하고 갈게요. 오래 안 걸려요. 오상무는 더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유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억지로 쉬게 하려 하면 오히려 더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리를 정리하면서도 연신 유나 쪽을 흘끔거렸습니다. 유나의 손이 서류 위에 있었지만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혼자 남은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아까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서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랫배가 주기적으로 뭉치는 느낌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태준이 소리를 지르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느낌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하면 좀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을 것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 나아질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펜을 들었습니다. 퇴근 차 안에서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깥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가 또 한 번 뭉쳤다가 풀렸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강하게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유나는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지그시 눌렀습니다.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회의실에서 소리를 지르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제 전처예요. 그 목소리가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기다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핸드크림을 사다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포장마차 앞에서 어묵 국물을 건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쩌다 오늘 저 사람이 되어 있었는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유나는 눈을 꾹 감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건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나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무님, 안색이 많이 안 좋으세요. 저녁은 드셨어요? 조금 이따 먹을게요. 먼저 좀 쉬고 싶어서요. 유나는 외투를 벗어 건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슬리퍼를 벗는데 발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신발 안에서 꽉 눌려있던 발이 퍼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허리도 하루 종일 묵직하게 당겼습니다. 유나는 잠깐 그 자리에 앉아 배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많이 시끄러웠지. 너도 놀랐지? 배 안에서 아이가 작게 움직였습니다. 유나는 그 움직임에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조금만 버텨줘. 엄마가 다 잘할게. 씻고 나서 가사도우미가 차려준 저녁을 조금 먹었습니다. 많이 먹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를 위해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몇 모금 마셨습니다. 속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으려 했는데 온몸이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랫배가 주기적으로 뭉쳤다가 풀리는 게 반복되었습니다. 그래도 피곤함이 워낙 컸는지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랫배를 강하게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유나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천천히 빠졌습니다. 유나는 가쁜 숨을 고르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어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리 사이로 따뜻한 액체가 흘렀습니다. 유나는 그 느낌에 순간 굳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동시에 아주 또렷해졌습니다. 양수였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번, 2번, 3번.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패닉 상태가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벽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 손은 배를 받쳤습니다. 한 걸음씩 아주 천천히 복도로 나갔습니다. 가사도우미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차분하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양수가 터진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연락해 주세요. 문이 열리고 가사도우미가 나왔습니다. 유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굳었다가 바로 정신을 차리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2번 잘못 눌렀습니다. 3번째에야 연결이 됐습니다. 서 회장은 전화를 받자마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딸이 양수가 터졌다는 말을 듣는 순간 잠옷바람으로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운전기사를 부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집에서 딸 집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냥 달렸습니다. 도착했을 때 유나는 현관 앞에 출산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미리 챙겨둔 가방이었습니다. 퇴원 후 바로 필요한 것들까지 꼼꼼하게 챙겨 넣어둔 가방이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작부터 모든 것을 혼자 준비해 두었습니다. 서 회장은 딸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 회장은 눈물이 차오르는 걸 억지로 삼켰습니다. 딸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타라, 빨리 가자. 차에 타자마자 서 회장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새벽 도로는 비어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어도 좌우를 살피며 그냥 지나쳤습니다. 평생 교통법규 한 번 어긴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달랐습니다. 차 안에서 유나가 통증을 참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거리의 불빛들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통증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아까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유나는 손잡이를 꽉 쥐고 이를 물었습니다. 숨을 짧게 끊어 쉬었습니다. 통증이 정점을 찍고 천천히 빠졌습니다. 서 회장이 백미러로 딸을 보았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저 생각보다 많이 안 무서워요. 서 회장은 그 말에 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무섭지 않다는 게 아니라 무서워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윤아. 유나가 배에 손을 얹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병원 응급 입구에 차가 섰습니다. 의료진이 바로 나왔습니다. 유나를 휠체어에 앉히고 빠르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 회장이 뒤따라 뛰듯이 걸으며 접수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미래식품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시간 그 병원 복도에서는 그냥 딸 걱정에 손이 떨리는 아버지였습니다. 분만실 문이 닫혔습니다. 서 회장은 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의료진 목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서 회장은 천천히 벽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각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낡은 차 한 대가 어두운 도로 한편에 서 있었습니다. 김태준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시동을 끈 채로 병원 건물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응급 입구 쪽 불빛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작게 보였습니다. 태준은 차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들어가서 뭐라고 해야 하나? 아이 아버지라고 해야 하나?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본인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손잡이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천천히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병원 앞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건물 불빛이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태주는 그 불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백미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분만실 문이 닫히고 나서 서 회장은 복도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도 끝 시계를 몇 번 올려다보았지만 바늘이 움직이는 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상무가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것이 새벽 3시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복도로 들어서다가 서 회장을 보고 걸음을 늦췄습니다. 서 회장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가끔 지나쳤습니다. 분만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 회장은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았다가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딸이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10살짜리 유나가 무릎을 긁히고 울면서 달려오던 모습이 났습니다. 그때는 안아주면 됐습니다. 지금은 안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문 하나가 막고 있었습니다. 그 문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분만실 안에서 서윤아는 싸우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올 때마다 온몸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의료진이 옆에서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숨 쉬세요. 힘주세요. 잘하고 계세요. 유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손잡이를 꽉 쥐고 버텼습니다. 통증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태준도 이혼도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무사히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통이 절정을 넘어서던 순간 유나는 구내식당에서 처음 웃던 날이 스쳤습니다. 양팔을 다듬으면서 눈물이 났던 날이었습니다. 뜨거운 국솥 앞에서 얼굴이 빨개지던 날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그래도 웃었던 날들이었습니다. 괜찮다고, 나는 그때도 버텼다고, 지금도 버틸 수 있다고. 그때였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높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주 또렷했습니다. 분만실 안을 가득 채울 것처럼 힘찬 울음소리였습니다. 유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그냥 흘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들입니다. 건강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면서 그제야 얼마나 버텨왔는지가 느껴졌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하얀 천으로 감싼 작은 아이였습니다. 얼굴이 붉고 쭈글쭈글했습니다.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을 오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웃음이 터졌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품에 아이를 안았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을 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도윤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길도 윤택할 윤. 좋은 길을 윤택하게 살아가라는 뜻으로 진작부터 혼자 정해둔 이름이었습니다. 아이 아버지와 상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정했습니다. 혼자 키울 아이였으니까요. 아이가 그 소리를 들었는지 눈을 아주 조금 떴습니다. 아직 초점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눈을 바라보며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안녕, 엄마야. 아이의 작은 손이 유나의 손가락을 건드렸습니다. 아주 작은 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5개인 것도 손톱이 있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유나는 그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이가 반사적으로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 느낌에 유나는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복도에서 서 회장은 분만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되세요? 들어오셔도 됩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서 회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오상무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 회장은 일어서면서 손으로 눈가를 한번 훔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분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나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표정이 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다 내려놓은 사람 같은, 그러면서도 새로 시작하는 사람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서 회장은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주를 처음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코가 작았습니다. 귀도 작았습니다. 모든 게 작았습니다. 서 회장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를 살짝 돌렸지만 유나는 이미 봤습니다. 아빠, 응, 이름은 도윤이에요. 길도 윤택할 윤. 서 회장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한번 굴려보았습니다. 도윤, 도윤이, 안아봐요. 유나가 아이를 내밀었습니다. 서 회장은 두 팔을 벌리며 조심스럽게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를 안아본 것이 유나 태어날 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작고 가벼웠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서 회장은 손주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딸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잘했다, 유나야. 정말 잘했어. 그 말에 유나도 또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몇 번을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실컷 울어도 됐습니다. 유나는 출생신고서를 작성할 때 아버지란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유나 눈을 한번 보고 나서 아무 말 없이 진행했습니다. 그 눈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서류에 도윤이라는 이름 석자가 적혔습니다. 성은 서씨였습니다. 서도윤이었습니다. 그 시각 김태주는 자신의 낡은 차 안에서
담배 한 개비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떠나 한참을 달리다가 한강 근처 어느 도로 가에 세워둔 채였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새벽 강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담배 연기가 창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태주는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법원 앞에서 만삭으로 서 있던 유나가 생각났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택시를 잡으려 하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양육비는 됐다고 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담배를 재떨이에 눌러 껐습니다. 그러고는 핸드폰을 들어 유나 번호를 찾았습니다. 차단된 번호였습니다. 전화가 될 리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 이름을 화면으로 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서유나. 두 글자가 화면에 있었습니다. 태주는 핸드폰을 뒤집어 조수석에 엎어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강바람이 차 안으로 계속 들어왔습니다. 병원 분만실에서는 서도윤이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울음이었습니다. 유나는 그 울음소리에 피곤함도 잊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간호사가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울음이 그치자 분만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 회장은 복도 의자로 나와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비서실에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일정 전부 취소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상무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 끝 자판기에서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뽑아왔습니다. 서 회장 옆에 하나를 내려놓고 자신도 하나를 들고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새벽빛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도윤이가 태어나고 첫 봄이 왔습니다.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가을이 왔다가 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이는 잘 자랐습니다. 태어날 때 그 작고 쭈글쭈글하던 얼굴이 이제는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볼이 발그레해졌습니다. 눈도 맑았습니다. 웃을 때 잇몸이 다 보이도록 크게 웃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해맑은지 유나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하루의 피곤이 다 풀렸습니다. 유나는 미래식품전략본부 상무로 복귀한 뒤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시작해서 출산 후 2달 만에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지만 유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쉬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나았습니다. 일을 하면 앞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달린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미래식품 창립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유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도윤이를 먼저 살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아이를 돌보는 동안 유나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차분한 남색 정장이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귀에 작은 귀걸이를 달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구내식당 앞치마를 두르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그때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나오는데 도윤이가 가사도우미 품에 안겨 유나를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두 팔을 벌리며 엄마한테 오려고 몸을 기울였습니다. 유나는 웃으며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도윤아, 오늘 엄마랑 같이 가자. 행사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미래식품 창립 50주년 기념식, 그리고 그 아래 부회장 취임식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상무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유나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도윤이를 보더니 잠깐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내 표정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부회장님? 유나는 도윤이를 한쪽 팔로 고쳐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어가죠. 행사장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협력사 대표들, 임원들, 언론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도윤이를 안고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시선이 모였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시선을 똑바로 앞에 두고 걸었습니다.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서 회장이 먼저 단상에 서서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나를 소개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서 회장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오늘부로 미래식품의 부회장직을 제 딸 서유나에게 맡깁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유나는 도윤이를 안은 채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윤이가 무대 조명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두리번거리다가 객석 쪽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아 하는 감탄 소리가 났습니다. 유나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도윤이 손을 한번 살짝 쥐었다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깐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줄에 서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오상무가 앉아 있었는데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고 목이 살짝 메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앞에서 흔들릴 수는 없었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때 구내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 딸이라는 것도 숨기고 새벽 버스를 타고 출근해서 뜨거운 국솥 앞에 섰습니다. 손도 데이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제일 솔직한 시간이었습니다. 배경이 아닌 나 자체로 살아본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유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도윤이가 유나 옷깃을 작은 손으로 쥐었습니다. 그 느낌에 힘이 났습니다. 미래식품이 앞으로 만들어갈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사람을 배경으로 보지 않는 회사. 스펙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회사. 저는 그걸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이번엔 더 컸습니다. 서 회장은 박수를 치면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결국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딸이 집을 나간다고 했을 때 세상은 차갑다고 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 차가운 세상에서 혼자 버텼습니다. 넘어지면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서 있었습니다. 아이까지 안고서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버지로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시각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허름한 기사식당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이 빠진 자리에 김태준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식은 국밥이 있었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식당 한쪽 벽에 걸린 낡은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오늘 미래식품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서유나 부회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서 부회장은 취임 소감에서 태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면에 유나가 나왔습니다. 남색 정장을 입고 아이를 안은 채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객석을 향해 손을 흔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카메라가 그 모습을 클로즈업했습니다. 태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이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눈이 맑았습니다. 볼이 통통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태주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어 화면 쪽으로 뻗었습니다. 손끝이 TV 화면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유리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기사 아저씨가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부회장님 참 대단하다. 애까지 안고 저렇게 당당하게 서다니. 태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식은 국밥 위로 시선이 내려갔습니다. 국물이 기름지게 굳어 있었습니다. 원래 내 자리였는데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유나가 평생 걸어온 길의 끝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그 길 위에서 손을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시골 어느 동네 병원 대기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정복순이 진료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TV에서 같은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아이를 안고 단상에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정복순은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보았습니다. 아이를 안은 유나 모습이 화면에 나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정복순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밭을 메고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마디가 굵었습니다. 이 손으로 며느리한테 쌀포대를 들게 했습니다. 엄살 좀 그만 떨라고 했습니다. 나는 애 5 낳고도 반일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혼잣말이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입 밖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행사장 밖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유나는 도윤이를 안고 행사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도윤이가 바람을 맞으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유나는 그 웃음소리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걸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구내식당 앞치마를 두르고 처음 웃던 손이었습니다. 무거운 식재료 박스를 낑낑 들던 손이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떨리던 손이었습니다. 분만실에서 아이를 처음 안던 손이었습니다. 지금 그 손이 도윤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2 사람 위로 내려왔습니다. 유나는 앞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딸이기 이전에 그냥 서윤아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2 사람의 뒷모습이 햇살 속으로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배경이나 조건만 바라보면 결국 사람 자체를 잃게 됩니다. 곁에 있을 때 그 소중함을 몰랐고 떠나보내고 나서야 알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서윤아는 버려졌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이 하나를 가슴에 품고 그 아이를 위해 하루하루 일어섰습니다. 사람은 지켜야 할 것이 생길 때 가장 강해지는 법입니다. 후회는 항상 늦게 옵니다. 그러니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배경이 아닌 그 사람 자체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울림 하나를 남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